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순간 중 하나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끈 과학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했던 상식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상식을 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개인의 도전이 과학과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도구일까요? 과학의 발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주요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누적적 발전 모델로 과학이 시간과 함께 꾸준히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과학자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통해 기존 지식을 확장하고 보다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들은 과학의 실제 발전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사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와 기존 이론의 완전한 전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토머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죠. 패러다임은 특정 시점에서 과학 공동체가 널리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이론, 방법론, 기준의 전체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 이론에 대해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다가 결국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학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떠오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리학계 슈퍼스타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갈릴레오를 만날 것이라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과 통찰력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우선 먼저 천동설과 지동설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건이었죠. 먼저 천동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을 포함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체계화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정지해 있으며 모든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관찰한 바와 철학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였어요. 그의 이론은 후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라는 저서에서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천동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모델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행성들이 도는 복잡한 궤도를 설명하려 했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했던 모델을 보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관측된 결과와 맞춰보려고 어떻게든 지구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궤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천동설은 단순히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천동설을 지지하면서 이는 신의 창조 질서와 일치한다고 보았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 이 생각은 인간이 창조물의 중심에 있다는 신학적 해석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천동설은 종교적 권위와 철학적 전통에 의해 강력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냥 우리가 중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우월함, 우리 인류의 우월함, 지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의견이었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생각 때문인데,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동설이죠.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천동설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며 당시 과학계와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를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각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명확한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천동설과 지동설 모델을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은 지구를 중심에 두는 전통적인 천동설 모델, 오른쪽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지동설 모델입니다. 지동설에서는 각 행성의 움직임이 훨씬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죠. 특히 금성과 목성처럼 내행성과 외행성의 궤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천체의 역행 운동까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성과 설명력 모두에서 지동설이 뛰어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그에 져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지동설을 제안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전체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의 이론은 기존의 복잡한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을 단순화시키고 관측 가능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측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했고요. 종교적 권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동설 자체가 당시 대중들에게도 그리 설득력 있는 가설은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지동설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정말 움직인다면 사람들이 왜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그 흔들림을 느껴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지 않나? 지구는 당연히 멈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실까요? 물론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뉴턴이 발견한 관성의 법칙으로 쉽게 설명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뉴턴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만약 본인이 움직인다면 당연히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본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멈춰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땅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당시 그들의 직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개념은 일상적인 경험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양과 별들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를 지구 중심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직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출과 일몰, 별자리의 움직임 등은 천동설이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해가 뜨고 찝니다. 별이 보입니다. 별이 움직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멈춰 있고. 너무 간단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였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충분한 천체 관측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천체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 2월 15일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음악가였습니다. 어린 갈릴레오는 호기심이 많았고 기계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고 하죠. 네,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었을까요? 이러한 호기심은 그가 후에 기계공학과 과학적 실험에 깊이 관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피사 대학에 진학한 갈릴레오는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해부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에 직면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 수학과 자연 철학에 매료가 되어서 분야를 전향하게 되죠. 당시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과학과 예술이 꽃피던 시기였고요. 갈릴레오는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과학적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죠. 갈릴레오는 이 시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며 자신의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어떤 가설만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그 당시 망원경을 개량해서 천체 관측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망원경은 바다에서 배 위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망원경이었죠. 갈릴레오는 이를 개선해서 더욱 선명하고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이 망원경 구조는 최근에도 간단한 망원경의 종류에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잘 위치를 시켜서 확대하는 형태죠. 이를 바탕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의 많은 비밀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을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점들이 바로 갈릴레오가 1610년에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위성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밤마다 위치가 달라지며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죠. 이 발견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에서는 모든 천체는 지구만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성을 도는 위성들의 존재는 지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목성의 위성들입니다. 목성계는 소태양계라고 불릴 만큼 매우 많은 위성이 존재하는데요.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인데요. 이 4개를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갈릴레이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는 당시 천동설을 지지하는 교회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에서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됐고요. 이는 지동설을 지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이 또한 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면서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천체는 오직 지구만을 중심에 놓고 공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도는 다른 천체가 존재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지구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딱 한 명만 있습니다.
그 연예인 중심으로 모든 팬덤이 구성돼요. 그러면 이 연예인이 이 세상의 중심 연예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멀리 있던 누군가 아주 조금 덜 유명한 연예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팬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연예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들 주위를 도는 팬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다른 연예인들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대단한 발견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해낸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금성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갈릴레오는 금성이 보름달, 금음달 같이 다양한 위상을 보이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동설의 강력한 증거일까요? 위상이 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주 상세한 관측 결과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천동설을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동설에서는 금성이 태양을 따라가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를 돌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벗어나는 건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는 금성이 항상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뒤쪽에서만 보이게 되죠. 이 말은 뭐냐? 금성이 항상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뒤쪽에서만 보인다. 즉 갈릴레오가 관측한 보름달 같은 금성의 모습은 절대로 관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항상 가려진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보름달이 보이려면 분명히 우리 쪽으로 태양빛 전체가 금성으로부터 반사돼서 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름달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동설로 적용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금성, 보름달 형태의 금성을 본다라는 거죠. 천동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지동설일 경우 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동설에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금성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위상을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태양 뒤로 가면 금성이 작은 보름달처럼 보였다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점점 커지면서 태양의 그림자 때문에 초승달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갈릴레오가 발견한 금성의 다양한 모습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성의 이런 다양한 위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관측이 점점 정밀해지면서 금성이 여러 모습이 있네. 그런데 천동설에서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상한데? 지동설에서의 모습은 지금 관측된 모든 금성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구나. 금성의 위상 변화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확신하게 된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초승달 모양부터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까지 이 변화는 지구에서 보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천동설이 맞다면 금성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하고 이런 위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제 관측과 지동설 모델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과학적 혁명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그래서 지동설은 금성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동설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또한 태양의 흑점을 발견했습니다. 흑점, 태양 표면, 즉 광구에서 관측되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영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광구보다 약 1500도 정도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흑점은 육안으로는 어둡게 보이지만 망원경을 통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흑점 형성은 태양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자기장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내부에서는 고온의 플라즈마가 대류 운동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에너지, 이것을
외부로 전달합니다. 이 대류 과정은 태양의 에너지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보는 태양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요, 이 자기장은 이 대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압력이 대류 흐름을 억제하면서 골고루 전달되어야 할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즉 에너지가 균일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온도가 낮아진 이 지역이 바로 말씀드린 흑점입니다. 따라서 흑점은 태양의 자기장이 집중된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이 태양 표면의 어두운 반점들을 관측했고요. 이는 태양의 활동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흑점의 발견은 태양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천체의 완벽성과 불변성을 주장했던 당시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동설의 시작, 천동설의 기반은 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조물주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완벽한 세계다. 지구를 위한 완벽한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태양은 뭐냐? 태양조차도 달조차도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천체입니다. 이 우주는 모두 지구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우리가 조물주라 불리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우주에. 그럼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완벽한. 그런데 이 완벽한 태양이라는 존재가 흑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마치 뭔가 좀 약간의 어떤 좀 불합리한, 무언가 빠져있는,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과 달이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구가 아니고 완벽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점들 혹은 이상한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인다. 이것부터가 어쩌면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지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모든 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대화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 내가 쓴 책으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하니까 잘 들어라 라고 썼다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등장인물들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가상의 극중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지동설을 옹호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 형식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대중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논쟁꾼이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대화 형식으로 이 책을 썼지만 교묘하게 지동설을 주장하는 인물을 자신의 아바타로 등장시켰습니다. 재밌죠? 대화 형식인데 실제로 옳은 말, 맞는 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좀 더 유력한 가설이다 하는 인물을 자신을 대변한 거예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심플리치 오토에서 따왔는데요. 이는 바보나 얼간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등장인물 김바보 그리고 김천재. 김천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김바보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보라는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좀 묘한 거예요. 네,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시선을 이 대화라는 책에 묘하게 드러냈고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지동설이 좀 더 타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이 대화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3명의 등장인물이 참여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지지한 인물과 천동설을 지지한 인물, 김천재와 김바보를 통해 두 이론을 비교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김바보인데 똑똑한 말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좀 비판적이다 라는 걸 암시했고요. 김천재란 인물은 똑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둘의 대화가 훨씬 더 지동설이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지동설을 이해했고요. 천동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인식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논쟁 전략이었죠. 이렇게 책을 쓴 걸 보면은 갈릴레오는 아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역시나 이런 접근 방법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교회 측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좀 티가 났던 거죠. 김바보가 등장을 하는데 천동설을 주장한다. 카톨릭 교회는 천동설을 지지하며 천동설이야말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신학적 신념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 지지는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관주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과 이미 천동설이 일치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가져와서 대중들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교회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저서를 이단의 책으로 규정하고요. 그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1633년에 재판을 받게 됐고요. 교회는 그의 지동설 주장을 이단이다 판단하며 철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서 종교와 과학 간의 충돌로 확산된 거죠. 갈릴레오는 이 시기에 지동설을 지지하며 자신의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 결과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고 교회의 교리에 복종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공개적으로 지동설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물론 이 말을 크게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작게 혼잣말 혹은 집에서 했겠죠.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 갈릴레오는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종교적 탄압 속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그의 발견과 주장은 이미 과학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요. 지동설은 이후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점차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과학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념과 합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는 언제나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과학적 진실은 증거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그 증거들은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권위들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어떠한 권위에도 지지 않는다라는 굉장한 특성이 있습니다. 증거만 명확하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결국은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은 단순히 그의 시대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현대 과학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과학적 방법론과 혁신적인 발견을 통해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다졌죠. 그는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고요. 과학적 탐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했죠. 이는 당시 철학적 사유에 의존하던 과학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의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철학적 사유를 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측된 결과, 관찰, 실험 모두가 보편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볼링공과 나무공을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라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무게가 낙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무거운 물체는 더 빨리 떨어지고요. 가벼운 물체는 더 천천히 떨어진다고 주장했죠. 이는 그의 관찰에 기반한 이론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거운 물체 금방 떨어지죠. 가벼운 종이 천천히 떨어지네. 깃털 천천히 떨어지네. 그러면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보이는 대로, 관찰한 대로, 그대로 본인의 직관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이러한 생각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킬 만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오는 낙하 실험을 통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무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무게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1kg의 철제 공과 100kg의 흙덩이를 동시에 떨어뜨려 두 물체가 동시에 땅에 닿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실험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실험이 진행됐다면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물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의 실험적 접근과 기존 이론에 대한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도전하며 무게가 물체의 낙하 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기존의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믿었지만 갈릴레오는 물체 형태나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죠. 그는 1kg과 10kg의 나무 토막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kg과 10kg의 나무 토막이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10kg의 나무 토막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끈으로 묶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1kg의 나무 토막은 10kg보다 천천히 떨어질 거고요. 10kg의 나무 토막이 빨리 떨어지려고 해도 1kg의 나무 토막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평소보다 느리게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두 나무 토막을 묶으면 사실상 이 나무 토막은 11kg의 나무 토막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대로라면 11kg의 나무 토막은 10kg보다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나무 토막이 묶인 상태에서는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그대로만 적용을 해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갈릴레오의 추론대로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공기의 저항을 받는 물체의 재질이나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중력이나 공기 저항력 등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갈릴레오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모순을 찾아냈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법칙이나 원리,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과학적 사고를 통해 혁신을 가져온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죠. 아마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진정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릴레오의 진자 운동 실험은 그의 실험적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진자 또한 무게에 따라 진동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진자는 빨리 움직이고 가벼운 진자는 천천히 움직일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그의 진자 주기가 진자의 길이에만 의존하고 진자의 무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관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됐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측면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만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적 접근이 과학적 방법론의 확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 가능한 실험을 설계했고요. 관찰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갈릴레오는 과학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넘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벌어진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어쩌면 말싸움만으로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편적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만약에 이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탐구 방법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와서 굉장히 기반부터 흔들리는 과학적인 이론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갈릴레오의 이러한 과학적 사고 체계는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후대 거장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오의 운동 법칙을 기반으로 자신의 만류인력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이는 고전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계승해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적 접근과 이론적 통찰은 어쩌면 당대 가장 위대하다고 불리는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이 획기적인 발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현대 패러다임 전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실제 예시입니다. AI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를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능에 대한 정의 자체를 흔드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등장까지 어쩌면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양자역학의 등장은 기존의 고전역학,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깨고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원자와 입자, 그 안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세상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대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초기형 컴퓨터는 거의 50평의 크기를 차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수백 배는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이건 바로 양자역학의 등장 덕분에 우리는 작은 세계의 무언가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역학을 확장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네. 어쩌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 지금 있는 이 공간이 갑자기 바뀝니까? 어제 오후 1시, 오늘 오후 1시 비슷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 오직 절대적인 것은 빛의 속도뿐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시공간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역시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들, 우리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 인공지능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보다 창의적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심지어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분야들은 지금도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도 매일매일 혁신의 계속되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천동설과 지동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지동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기술이 무언가 잘못된 걸 보정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동설이라는 것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왜냐? 무언가가 우주에서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무언가, 중심에서 돌고 있는 무언가가 지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태양이라면 어떨까? 라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전환이 지동설이 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가 아니라 천동설이라는 어떠한 결과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동설을 알게 됐다. 즉 과학기술은 계속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점점 진리에 접근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만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발견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무언가를 발견해 보세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을 점점 더 많은 변화 속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곳에 또 변화를 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진리로 무한하게 접근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